역사 속엔 늘 거대한 군사력과 야망으로 주변국을 침략하며 세력을 넓히려 했던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소국을 굴복시키고 역사의 주인공처럼 군림했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쉽게 짓밟히진 않았습니다. 때론 힘을 모아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강대국의 야욕을 꺾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문명, 연맹의 시대와 함께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연맹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라 불리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6세기 초 다리우스 1세의 통치 아래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다리우스 1세의 다음 목표는 에게에 건너 그리스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는 이 거대한 제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페르시아에 굴복했죠. 각 도시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판단을 내려야 했고 그 선택이 곧 운명을 가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와 달랐는데 이들은 복종을 요구하는 페르시아 사신을 처형하며 페르시아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했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이미 과거 소아시아의 그리스계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었을 때 이를 지원한 전력이 있었죠. 결국 양측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양측의 대치 끝에 아테네가 승리를 거머쥐며 전쟁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승리에 고무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연합을 구성했고 이후 10년 뒤인 페르시아의 2차 침공에서 페르모필레,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페르시아를 완전히 격퇴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연합을 강력한 동맹체로 발전시켰습니다. 기원전 478년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죠.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를 완전히 격퇴하는 것을 넘어 반대로 페르시아 제국 각지를 역공해 제국의 지배력에 커다란 타격을 줬습니다. 기원전 448년 양측은 마침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의 완전한 승리 조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델로스 동맹은 더욱 결속력을 강화했고 그 중심에선 아테네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네는 단순한 동맹의 일원이 아닌 동맹 전체를 이끄는 주도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그런데 동맹 안에서 아테네의 힘이 커지자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테네는 동맹의 공동기금을 보관하던 금고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아예 아테네로 옮겨버렸고 동맹 소속국에 대한 각종 내정 간섭과 지배를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대립하기 시작했고 둘은 정면 충돌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전체의 힘이 소진된 사이 북쪽의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공격해오며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에 정복됩니다. 5세기 초 잉글랜드를 지배하던 로마가 본국으로 철수하자 브리튼 섬은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바다 건너에서 게르만족 일파인 앵글족과 섹슨족 등이 몰려들며 잉글랜드 전역에 크고 작은 소왕국들이 생겨나는데요. 이후 왕국 간 분열과 내전이 이어지며 수백 년 동안 통합되지 못한 이 시기를 칠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견제하던 왕국들은 힘을 합칠 명분도 계기도 없었죠. 이런 잉글랜드의 통합은 섬 밖에서 온 불청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바다 건너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드족은 식량 문제와 내부 갈등 심화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잉글랜드였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우면서도 서로 분열되어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고 해상 항해에 능한 노르드족에겐 접근하기에도 아주 수월했죠. 이들은 곧 바이킹이라 불리는 해적이 되어 8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약탈을 시작하게 됩니다. 865년 바이킹 대군이 잉글랜드를 침략합니다. 일명 이교도 대군세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일부 지역을 약탈하고 떠나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정복을 목적으로 상륙한 대규모 군대였습니다. 바이킹들은 잉글랜드 각지를 약탈하고 노선브리아를 괴뢰국으로 전락시키며 다른 왕국들까지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 대부분이 초토화된 가운데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세력들이 조금씩 방향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곧 생존과 직결됐고 이들은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마지막 왕국 웨식스를 중심으로 연합하기 시작하는데요. 웨식스의 왕 알프레드는 오랜 시간 끈질기게 저항하며 반격할 기회를 노렸고 878년 5월 마침내 에딩턴 전투에서 모든 힘을 결집해 바이킹 대군을 결정적으로 격퇴합니다. 이 승리로 바이킹의 잉글랜드 완전 정복은 좌절되었으며 886년 양측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910년에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바이킹의 손으로부터 수복, 954년엔 마지막 노선브리아의 바이킹마저 정복하면서 마침내 잉글랜드는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 뒤에는 흩어져 있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친 연합의 힘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싸우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영원한 적은 없었고 서로 연합해 거대 세력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단숨에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 그런 미국에도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같은 승전국이자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가진 소련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것입니다. 소련은 전쟁 직후 동유럽 곳곳에 친소련 정권을 수립하며 세력을 급격히 확장해 공산주의라는 대체 질서를 앞세워 자본주의 세계를 압박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과 대서양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소련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수백만의 병력과 탱크를 앞세워 유럽 전역을 공격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가자 1948년 서베를린을 봉쇄하며 서유럽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조차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상태로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194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2개국이 주축이 된 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합니다. 북대서양 조약을 근거로 정치, 경제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설립 목적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아래 냉전 기간 동안 서유럽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함께 방어하겠다는 약속이 때론 전쟁보다 강한 힘을 갖는 법이었죠.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동맹을 지킨 전략적 승리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혼자선 이길 수 없던 전쟁도 서로 연맹을 맺는 순간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은 거대한 제국을 물리쳤고 분열됐던 잉글랜드는 연합의 힘으로 바이킹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미국은 동맹국을 하나로 뭉쳐 냉전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 그 자체가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지원해준 문명, 연맹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습니다. 문명, 연맹의 시대는 실존 영웅들과 함께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각각 고유 특징을 가진 다양한 문명을 선택해 도시를 성장시키고 육각형 타일 기반의 지도 위에서 영토를 점령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러 시대의 병종, 기술, 불가사의가 등장하며 앞서 영상에서 다룬 영웅 혹은 병종들이 실제 게임에도 등장합니다. 또한 세종대왕, 선덕여왕, 이순신, 강감찬 등 많은 한국 영웅도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명 연맹의 시대는 현재 사전 예약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 후 스크린샷을 찍어 공식 카페에 사전 예약 인증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문명 연맹의 시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게임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러서지 마라! 연맹을 지원하라! 지금부터 우리는 문명 공동체, 문명 연맹의 시대. 지금 사전 예약